지난 정부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의 잘못에 대해 얼마나 가혹했는지 국민들 모두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랬던 민주당이 지금은 검수완박에 감사완박까지 밀어붙이면서 자신들의 적폐를 덮는 일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정치의 사법화보다 훨씬 더 나쁜 사법의 정치화로 삼권 분립을 무너뜨리고 대한민국의 헌법과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에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생을 살피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시간에 스토킹 수준으로 대통령 영부인 뒤를 캐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 절차를 방탄하는 데만 야당의 힘을 몽땅 쓰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과거의 민주당은 결코 이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1998년 김대중 대통령은 지지층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본 대중문화 개방이라는 용단을 내렸습니다. 이는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도 계속 이어져서 좀 들어보세요. 2004년에는 서울 장충체육관과 부산 사직체육관에서 일본의 국기인 스모 경기가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그때도 진보 진영은 반일 감정을 부추기며 우리 문화가 일본에 잠식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24년이 지난 지금 오히려 K-팝, K-드라마를 비롯한 우리 대중문화가 일본을 뒤덮고 있습니다. 이틀 전 일본 아베 전 총리 국장을 마친 후 아베 전 총리 부인 아키에 여사는 한덕수 총리가 위로의 뜻을 전하자 또렷한 한국말로 한국에 가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문화가 그만큼 깊숙이 일본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진보단체들의 극렬한 반발에도 과감하게 한미 FTA를 추진했고 이라크 파병,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이르기까지 국익을 위한 지도자의 용기 있는 결단을 보여주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임기 동안 세 아들을 모두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단 한 번도 사법을 정치의 영역에 끌어들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민주당을 보시면서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께서 과연 무슨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민주당 의원님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장동 사건, 백현동 사건, 성남FC, 변호사비 대납, 애당초 우리 당에서 처음 내놓은 사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모두가 민주당의 당내 경선 과정에서 제기됐던 문제들이고 거대한 권력 카르텔에 의해 벌어진 사건들입니다. 돈 한 푼 받지 않았다며 사법당국의 수사가 억울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은 돈 받아서 감옥에 보냈습니까? 돈 한 푼 받지 않고도 1737일 동안 옥고를 치렀습니다. 전직 대통령도 잘못이 있으면 감옥에 보내는 것이 지엄한 대한민국의 법인데 도대체 누가 예외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사법을 정치에 끌어들여 이를 막으려 든다면 국민들께서 결코 용납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검찰이 정치적 목적의 수사를 펼친다면 이 또한 국민들께서 방관하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사법의 영역은 사법에 맡겨놓고 국회는 국회의 일에 집중하십시다.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일으키는 일에 우리의 온 힘을 쏟아 부어야 합니다. 그것이 대한민국과 국민들을 위한 길이며 동시에 민주당을 위한 길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윤석열 정부의 지난 143일은 민주당의 끊임없는 회방과 어깃장 속에서도 국민의 삶을 챙기며 과거의 비정상을 바로잡는 치열한 분투의 시간이었습니다. 정부 출범 이후 민생 안정 대책만 9차례 발표했고 대통령이 직접 현장에서 주재하는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7월 이후에만 8차례 열었습니다.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추경 예산을 긴급 편성해서 25조 원에 달하는 손실보상금 등을 지급했습니다.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 긴급 복지, 에너지 바우처 등 취약계층 생계 지원에도 온 힘을 쏟았고 월세, 세액, 공제 상향, 학자금 금리 동결 등
생계비 부담 완화 조치도 적극적으로 펼쳐왔습니다. 국제 유가의 급등에 대응하여 유류세율을 법정 최대 한도 37%까지 인하하고 화물차 등 유가 연동 보조금 기준 단가도 인하했습니다. 식용유 등 식품 원료 할당 관세 물량을 확대하고 김치 장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등 식탁 물가 맞추기에도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역대 최대 수준의 추석 성수품 공급과 할인 쿠폰 지원을 통해 명절 장바구니 물가를 관리하는 데 힘썼습니다. 하지만 물가는 여전히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 부진과 국제적인 원자재 수급난의 영향이 크지만 민생에 무한 책임을 져야 하는 집권 여당으로서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은 지난 8월 5.7%로 미국 8.3%, 영국 9.9%, 유로 지역 9.1% 등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와 당이 더욱 실효적인 대책을 세워서 국민 여러분들의 생계비 부담을 확실하게 덜어드리겠습니다. 지난 25일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서 총 45만 톤 규모의 쌀 시장 격리를 실시하는 수학기 쌀 수급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2017년보다 더 빠르고 더 큰 규모의 역대급 수학기 대책입니다. 복지 정책의 틀도 올바른 방향으로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어려운 일을 당해도 목소리조차 제대로 내지 못하는 진정한 사회적 약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소리 큰 이익단체보다 이런 분들을 먼저 챙겨드리는 것이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약자 복지의 핵심입니다. 저소득층 대상 기준 중위소득을 2015년 제도 도입 후 가장 큰 폭으로 인상해서 사회 안전망을 보다 두텁게 만들겠습니다. 복지 사각지대를 최대한 줄여나가기 위해서 장애인, 취약청년, 노인, 아동, 청소년 대상 지원도 구석구석 꼼꼼하게 챙겨나가고 있습니다. 내년 약자 복지 예산을 올해 대비 8조 7천억 원 늘린 74조 4천억 원으로 편성해서 내년 중앙정부 가용재원 9조 원 거의 모두를 약자 복지 강화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문재인 정부 최악의 실패인 주거정책 정상화를 위해 반시장적 규제 1번도 부동산 정책을 전면 전환하고 서민들의 주거안전망 강화에 힘을 쏟아왔습니다. 민간주도 270만 호 주택 공급 방안, 지방 규제 지역 전면 해제에 이어서 재건축도 규제 개혁 개선도 적극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특히 대출 규제와 징벌적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통해 청년들은 물론 국민들의 내 집 마련 희망을 다시 되살려 나가겠습니다. 주거급여 대상 확대, 공공임대료 및 기금대출 금리 동결 등 임차인 부담 경감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상생임대인 등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전세 사기 엄단 등을 통해서 주거안전망 더 두텁고 더 촘촘하게 구축하겠습니다.